안녕하세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럴 때 가장 부러운 사람이 바로 건물에서 월세를 받으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건물은커녕 당장 내 집 마련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올라도 너무 오른 집값. 이런 현실에서 값싸게 집을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는 자신의 안전 수익률을 설정해 놓고 입찰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드문 비교적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위험은 있는데요. 얼마로 입찰가를 선회하느냐, 그리고 어떤 물건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이건 역시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경매의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학습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매의 대상에 대해서 배우십니다. 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으로 토지, 땅이라고 그러죠. 대지나 임야, 전답, 과수원 이런 땅이 경매의 대상이고, 정착물로서 건물, 많은 건물이 있죠. 아파트, 빌라, 주택, 빌딩. 그리고 건물 중에서 미등기의 건물도 경우에 따라서 경매 대상이 되는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과 동일시되는 권리, 예를 들어서 자주 있는 사례는 아니나 어업권이나 광업권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의 대상 중에서 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땅이죠. 그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죠. 대지가 있고요. 전답도 있습니다. 뭐 임야도 있고요. 도로도 있고 과수원도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각 필지마다 번호, 번지가 부여되고 또 각 필지마다 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 위에 공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작물은 인간이 임의로 만든 물건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뭐 달이나 돌담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은 독립적인 경우에는 별도로 경매의 대상으로 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것은 땅과 같이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토지 위에 또 수목이 있죠. 수목은 채무자의 소유이면 같이 감정하여 경매의 대상이 되고,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면 경매에서 제외됩니다. 수목에서 임목이나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설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또 지분으로서도 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사람의 소유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지분이 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지분과 같은 개념으로 대지권이 있습니다. 대지권은 집합 건물의 토지로서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대지권은 건물에 포함되어서 거래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대지권만 별도로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면 좀 더 사례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매의 대상물 중 토지의 실제 사례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충남 공주의 임야가 경매로 나왔네요. 임야입니다. 296평. 자,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사진에 보시면 건물이 있습니다. 2억 1,700짜리가 1억 6천, 세 사람이 입찰에 참여했고 1억 6천에 낙찰이 됐습니다. 주변은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일반적인 주거지역으로 보여집니다. 토지는 두 필지입니다. 번지가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임야 두 개에 합해서 296평. 현황은 대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현황은 대지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건물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야이고, 이 건물이 완공되어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바뀝니다. 좀 더 내용을 볼까요?
자, 주변은 국도가 있고 숙박시설이 많이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3m 도로에 접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니까 여기 나타나는 임차인은 토지 낙찰자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장기간 건물이 장기간 공사 중지 중입니까? 토지 소유자는 그럼 이 낙찰 후에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이 사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 같은데 이 법정지상권은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차후에 따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우시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낙찰자는 건물의 소유자와 협상에 의해서 타결을 봐야 하는데 이 건물이 건축 중인 건물이 정상적인 건물이 되고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악조건이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는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비하면 좀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보니까 투자로서는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사건을 설명드릴까요? 자, 다음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 임야가 3,300평 정도, 3,900평 정도 경매가 나왔습니다. 임야에 건물이 있는데 제외되었습니다. 5,200에 감정되고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여기 기록을 보시면 임야 3,900평 한 필지입니다. 그리고 현황은 과수원 잡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모두 다 개발 행위가 많이 제한을 받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을 보호하거나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이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바닷가나 호수 주변으로 역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것은 절대 농지라고 그러죠. 역시 농사를 전적으로 짓기 위해서 개발 행위가 제한이 되고 일부 농업 관련 시설이나 농가 주택만 건립이 가능한 그런 제한이 많은 지역입니다. 좀 더 내용을 볼까요?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순수 농촌 지역이고요. 부정령의 왕경사. 경사가 많지 않다니까 나중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덜하겠죠. 4m 농로에 접하고 있다. 역시 도로에 접하니까 나중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자, 문제는 임야상에 경매에서 제외된 수목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목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채무자의 소유일 경우에는 경매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제외된 것은 제3자의 소유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3자의 소유인 수목이 낙찰 이후에 그럼 과연 어떻게 처리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정한 금액에 토지 소유자가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캐가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 처리, 뒤처리 문제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 밑에 보면 분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묘는 그 분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느냐,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수 달라지는데 이 분묘는 나중에 법정지상권에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분묘를 옮기기는 무척 어렵다. 현 상태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 밑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임야지만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농취증이 필요한 것이고 이 농취증을 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농취증도 역시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건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경상북도 성주에 역시 임야가 한 필지 나왔습니다. 644평. 여기는 주택이나 수목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가격이 무척 저렴합니다. 600여 평에 170만 원, 뭐 평당 대략 한 3,000원 정도 꼴이 되네요. 누군가가 이미 낙찰을 받았습니다. 임야 두 필지고 관리지역이면서 준보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준보전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임야는 보통 보전임야와 준보전임야로 나누는데, 보전임야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임야이고, 준보전은 보호할 가치가 다소 떨어져서 개발 행위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준보전이 나타나면 그런 물건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볼까요? 자, 하양 왕경사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주변은 거의 산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가 좀 다소 의외인데, 조그만 땅에 많은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 토지의 가치를 보고 담보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채무자의 신용도나 아니면 공동담보에 의해서 많은 금액이 설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등기부상의 권리는 낙찰 이후에 모두 소멸되므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유념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매의 대상 중에서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건물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용도에 따라서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아파트가 있고요. 빌라라고 하죠. 다세대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주택도 있고요. 창고나 빌딩도 있습니다. 건물은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게 공사를 시작해서 완공될 때까지 어느 시점부터 건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텃밭이 공사를 하고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는 건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 중인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아니죠. 건물로 보지 않습니다. 건물 중에서 미등기거나 불법이어도 예를 들어서 정축한 경우 이것을 경매의 대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것이 독립성이 있느냐, 그리고 부합물이냐, 이에 따라서 경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딩에 옥탑이 있다고 그럽시다. 이 옥탑을 제3자가 건축하고 제3자의 수요로 있고 독립적이라면 경매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이 옥탑이 독립적이지 않고 이 건물에 부합된 것이라면 경매의 대상으로 합니다. 부합물이냐 아니냐는 다음 시간에 좀 더 부연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역시 건물로 보지 않으니까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보시면서 건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경매 대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 강의에서 일반적인 건물이 경매 대상인 사례는 자주 접하실 테니까 오늘은 건물만 경매 대상인 좀 특이한 사례를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완도에 공장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기록에 토지는 매각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한 500평 가까이 되네요. 건물만 경매 대상입니다. 그림이 작게나마 보이시죠? 감정가가 아주 높습니다. 5억 7,800인데 4,900. 감정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토지가 빠져있는 건물만의 경매가 이렇게 저렴하게 낙찰된 것은 법정지상권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건물이 많이 낡았거나 또는 건물을 제 용도로 활용하기가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내용을 볼까요?
아래쪽에 등기부상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등기가 되어 있고 광주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공장이 저렴하게 낙찰되는 것은 특별히 저 공장을 목적으로 하거나 공장하고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 때는 아주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오셨던 그런 상가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을지로 유가의 어류 상가죠. 당연히 상가는 1층이 상권이 아주 좋습니다. 다행히 여기 1층이 경매가 나왔다는 기록이 있고요. 평수는 아주 적습니다. 보통 어류 상가가 다 이렇죠. 여기 특이한 것은 대지권이 매각이 제외되고 상가 건물만 경매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감정가 3억에 1억 9,500 누군가가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상가의 상권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고요. 기록을 좀 더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본 토지 사용권에 대하여 최초 분양받은 사람과 토지 소유자 사이에 토지 사용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통 집합 건물, 아파트나 빌라나 이와 같은 상가는 집합 건물에 반드시 대지권,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토지의 임차권에 의해서 건물을 소유하는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임차가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건물의 낙찰자는 굳이 특별한 위험을 안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건물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매의 대상 중에서 앞서 건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미등기인 건물은 경매의 대상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미등기의 건물도 등기를 할 수 있다면 경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의 저당을 설정한 사람이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많은 손해를 입게 되고 또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서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미등기 건물도 토지 소유자의 건물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역시 등기를 해서 경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매의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등기를 하는 것을 제3자가 등기하는 것이므로 대위 등기라고 합니다. 대위 등기하여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낙찰자는 이 건물이 나중에 따로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보존 등기된 다음에 경매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등기의 건물이 대위 등기되어 경매된 사례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기타 여기서 보면 건물입니다. 토지는 매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건물이네요. 감정가가 1,000여만 원, 800여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좀 더 보실까요? 자, 여기 등기부를 보시면 농협이 채권자이고 농협에서 촉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제3자가 대위하여 등기한 다음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그런 기록이 보입니다. 다른 사건을 하나 보실까요? 자, 마산의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주택이요. 토지, 건물 모두 경매 대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억 800에 감정되고 6,800여만은 정상적으로 낙찰이 되었네요. 일반 주거지역의 대지와 건물 그리고 제시외 건물도 경매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제시외 건물 아주 작은 면적이죠. 원래의 주택에 비하면 작은 독립성이 없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합물이어서 경매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등기부를 같이 보시면, 자, 등기부를 같이 볼까요? 원래 토지는 경매의 등기부에 올라져 있었습니다. 89년에. 자, 건물도 역시 78년에 등기부에 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등기부를 자세히 보시면 이 등기부에 올라 있는 건물은 1층이었고 나머지 2층을 채권자가 대위 등기하여 경매 신청하였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것이 방금 본 부동산의 등기부입니다. 원래 1층만 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층이 같이 대위 등기되었죠. 이 대위 등기한 사람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자가 정상적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2층도 같이 대위 등기를 하여 경매 대상으로 삼아서 결국 모든 채권을 회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매의 대상 중에서 권리가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권리. 실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권리가 경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업권, 고기를 잡을 권리나 조개를 채취할 권리가 경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광업권도 있죠. 광석을 채취할 권리, 이것도 경매의 대상이 되어 가끔 나타납니다. 또 있습니다. 아주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전세권이 경매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보통 전세권하고 경매에서 관련해서는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거는 우리가 많이 다루고 공부할 겁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전세권이라는 등기부상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자체가 경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에 대해서 돈을 받을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될 그 채권을 경매 대상으로 삼아서 결국 낙찰자는 집을 낙찰받는 것이 아니고 이 전세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을 경매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혹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집이 경매되는 것과 혼돈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의 권리로서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공장저당법은 공장의 경우 공장과 관련된 일체의 부동산, 토지나 건물, 기계의 기구도 경매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 이때 기계기구는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입니다만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기계도 경매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그 값어치를 못하고 거의 고출로 처분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장을 낙찰받을 때는 기계의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로의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나 선박도 경매의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부동산이 아니고 등록되는 동산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다룹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아니므로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경매의 대상인 권리에 대한 사례를 몇몇 사례를 직접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리도 경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업권이나 광업권도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어서 경매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서 동산인 기계기구가 경매 대상이 된 경우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공장이 경매가 나왔죠. 예, 땅이나 건물이 규모가 아주 커 보입니다. 예, 감정가 역시 꽤 높네요. 12억입니다. 네 사람이 입찰하여 15여 원의 아주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같이 좀 보실까요? 자, 토지와 건물,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계기구가 경매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억 4,500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동산인 기계기구도 경매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고요. 여기 기록이 나옵니다. 공당저당법에 의해서 이것도 포함이 되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